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의 정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경성제국대학과 서울대학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마 다들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 경성제국대학이라고 하는 학교에 대해서요. 일제강점기 식민 권력이 허용했던 유일한 대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 사회가 경험했던 최초의 근대적인 대학, 제도화된 대학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성제국대학이 어떤 학교인가, 지금 우리 사회에 어떤 유산을 남기고 있는가에 관련돼서도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유산에 관련돼서는 상당히 극단적으로 갈리는 평가들이 오가게 됩니다. 한편으로 본다면은 경성제국대학은 만학의 근원이라는 평가들을 종종 받곤 하죠. 예, 학벌주의의 폐해라든가 엘리트주의, 그다음에 입신출세주의, 지적 사대주의. 사실은 식민지 시기의 교육체제로부터 기현됐던 모든 어떤 병폐적인 사항들이 그 정점인 경성제국대학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계속 지속되어진 어떤 것이라고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런 부정적 평가도 있지만 그 배후에는 또 경성제대를 높은 연구 수준, 그리고 굉장히 폭넓은 교양주의, 그리고 학문적 자율성 같은 어떻게 보면은 대학이 가질 수 있는 본격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 대학이 철저하게 신자유주의화 되어가는 와중에서 정말로 진짜 대학이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 중에 종종 옛날에 경성제대 같은 학교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었다라는 식의 어떤 향수 어린 평가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사실은 이 경성제대라고 하는 대학을 둘러싼 평가는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만학의 근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진정한 대학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엇갈려 있는 평가들이 혼재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평가가 그 후신이라고 통상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통상적으로 그 후신이라고 상정되는 서울대학교 이미지하고 겹쳐 보이게 된다는 거죠. 사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서울대학교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비꼬는 투로 이야기하는 표현 방식 중에 하나가 경성제국대학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경성제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다가 서울대학교의 현재 이미지에 투영하는 것처럼 실은 이렇게 서울대학하고 경성제대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전신학교와 후신학교라는 이런 강력한 연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정말로 서울대학교는 경성제국대학을 개성하고 있는 것인가? 사실 그 문제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말로 서울대학교는 경성제대를 개성하고 있는 학교인가? 경성제대는 서울대학교의 어떻게 보면 전신학교인가? 사실 이걸 확인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의 대학 소개란에 가시면 역사 항목이 있습니다. 그 역사 항목에는 서울대학교의 연역이 쭉 나와 있는데요. 그 연역에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연역에 보시면 서울대학교는 1946년 10월 15일 날 개교된 대한민국 최초의 국립대학이라고 하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시기에는 나와 있고 서울대학교는 1946년 10월 15일 날 개교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개교했던 서울대학교에 어떻게 보면 연원이 되는 것은 그 앞에 1895에서 1945까지 쓰여 있는 근대식 국립고등교육기관의 언급들이 있고 그것들을 서울대학교는 계승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서울대학교의 역사를 표현하는 이 홈페이지에 경성제국대학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성제대는 서울대학의 역사에 없는 이유는 사실은 서울대학교의 설립 과정, 그리고 그 서울대학교 설립이 표방됐던 이념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국립서울대학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1945년 10월 15일 날 개교한 것으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국립서울대학교의 설립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쟁점의 대상으로 된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국대한 사태라고 이야기를 하죠. 1946년 7월 13일 문교부에, 그 당시 미군정 문교부에 발표하고 상당히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미군정 문교부가 국립서울대학을 왜, 어떻게, 무슨 의미로 만들려고 했느냐에 대한 문구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문교부로서는 일정 시대로부터의 유물인 기존 고등교육기관을 그대로 존속시켜야 할 아무런 의무감을 느끼지 않았다. 이는 기존 고등교육기관은 일정 시대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놓아야 하는
식민정책의 잔재요. 우리 민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이 아닌 까닭이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이상하는 신국가에 적합한 고등교육기관을 건설해야 할 것은 물론이다. 경성과 그 부근에 있는 관립 전문학교를 전부 폐지하고 새 이념과 새 구상 아래 우리 국가의 전 학계를 대표할 만한 거대한 종합대학교를 신설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게 이제 사실 국립서울대학교가 설립될 당시에 지향했던 이상입니다. 이 이상에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를 정리할 수 있죠. 첫 번째는 경성제국대학을 비롯해서 조선총독부가 설립했던 관립전문학교, 그리고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설립했던 사립전문학교 일체를 적산, 적의 재산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따라서 경성제국대학교에서 서울대학교가 인수한 것은 그 학교의 자체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학교, 적의 재산으로서의 학교가 남기고 있는 시설, 그 시설에서 살고, 그 학교 다니고 있는 재학생을 인수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좀 부수적으로 졸업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졸업생들의 경우에는 또 이제 결국은 국립서울대학교가 인수가 되는 걸 텐데, 이 사람들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식민지 시대의 어떤 기원들을 부인하고 그 학교의 식민지 시절 이전의 학교 연원을 중심으로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국립서울대학교의 창립은 그 이전의 식민지 교육 전통으로부터의 단절, 새로운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이라는 강한 어떤 주장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경성제대가 실제로 서울대학교가 경성제대를 계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성제대를 부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아까 전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기존의 어떤 식민지 교육기관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확고한 어떤 관점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식민유산을 단절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의미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로서는 그만큼 절실하게 식민유산으로부터 단절이 절실한 과제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판단해보면 그런 어떤 측면들이 물론 당시에는 당연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학교를 그냥 폐지하고 망각해버린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극복되는 것인가라는 문제로 간다면은 조금은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학교가 어떤 학교고 지금 우리한테 뭘 남기고 있는가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오히려 또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지금 시점에서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 이야기는 경성제국대학이 어떤 대학인지, 그리고 그 유산이 지금의 서울대학교 관련돼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조금 이야기를 더 진행시켜 볼까 합니다. 일단 경성제국대학이 어떤 학교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고, 사실은 경성제대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살펴가는 과정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24년에 천황의 칙령에 의해서 설립이 확정된 관립종합대학입니다. 제국대학, 일본의 엘리트 고등교육기관인 제국대학으로서 설립이 되었고요. 제국대학 중에서는 6번째 제국대학이었습니다. 그리고 1924년에 대학예과, 그러니까 대학 자체가 아니라 그 대학의 예비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예과가 2년제로 1924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예과의 졸업생이 나오는 시점인 1926년에 법학부와 의학부 두 개의 학부가 개학이 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1938년이 되면 이공학부 설립이 확정이 되고, 그 이공학부에 입학할 학생들, 즉 입학 예정의 고등학생, 예과 학생들을 받는 과정들이 개설이 됩니다. 그리고 1941년에는 이공학부가 설치가 돼서 1945년 8월 15일 공식적으로 폐교가 되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3개의 학부입니다. 법문학부, 의학부, 이공학부, 그리고 각각 학부의 입학 정원이 8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1년에 신입생이 240명이 넘지 않는 소규모의 학교입니다. 1938년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에 1938년 현재 이공학부 아직 설립되기 이전인데요. 교수, 조교수, 강사 합해서 119명, 그리고 재학생은 전체 합해서 406명 정도 되는 학교였습니다. 당시에 동경제대 제국대학의 10분의 1 정도의 수준이었고요. 일본의 제국대학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형태의 대학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들 금방 말씀드렸지만 1924년 그리고 경성제대는 대학예과, 부속 대학예과와 학부가 결합된 형태의 대학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사실은 경성제대 역사를 조금 복잡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왜 복잡하냐면 그러니까 어떤 연구자는 경성제대 출발을 1924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연구자는 26년이라고 이야기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경성제대는 예과, 2년제 혹은 3년제 예과와 3년제 혹은 4년제 학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예과는 원래라면 그 일제시대 때는 고등학교라고 해서 별도의 교육기관이니까 대학이 아니라 별도의 교육기관이고 그 별도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람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성격 단계가 다른 학교가 결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은 당시 조선 총독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조선의 학생들이 그 일본의 원래의 교육기관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본의 고등학교, 구제 고등학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본의 고등학교는 중학교 5년제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3년제를 다니게 되거든요. 3년제를 졸업하고 나면 그 3년제를 졸업한 학생들은 어느 제국대학이나 자유롭게 입학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고등학교를 식민지 조선에 설립을 하게 되면 조선인 학생이 고등학교 3년을 졸업하고 2년에서 3년을 졸업하고 나면 식민지 조선에 있는 경성제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전역에 있는 제국대학에 입학해버림으로써 인력 유출될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성제대의 경우에는 예과를 경성제대에 부속한 기관으로 만들고 그 예과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경성제대만 다니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와 제국대학이라고 하는 사실은 두 개의 교육 단계가 다른 학교가 여기 결합되어 있는데 정작 학생들 입장에서는 경성제대 예과와 경성제국대학 학부를 다닌 거니까 같은 그 어떻게 보면 교육 경험 안에서 연속적인 교육 경험 안에서 경성제대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성격적으로 보면은 경성제대를 이해하는 이미지들 중에 아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폭넓은 교양교육 플러스 아주 고등한 전문교육, 고급의 전문도 높은 전문교육들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국대학은 교양교육기관이 아닙니다. 교양교육은 전혀 실시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자유학예 교육이나 교양교육은 구제고등학교나 대학 예과가 하는 교육이었어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섞여서 경성제대 하면은 교양도 가르쳤고 그다음에 전문 교육도 했다. 뭐 이런 식의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데 실은 다른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24년은 예과가 설립된 시기고 26년은 학부가 설립된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경성제대는 몇 가지 커다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제국대학이었다는 겁니다. 식민지의 제국대학이었다는 거고 이 제국대학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본의 어떤 최고 학부로서 설립한 엘리트 교육기관입니다. 제국대학은 1886년에 제국대학령에 의해서 규정되는데 이 제국대학이 어떤 대학이냐는 것은 이 제국대학령 제1조를 봐도 그 학교의 존립 근거를 봐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국대학은 국가의 수요에 응하는 학술, 그다음에 기회를 가르치고 그 언어를 공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사실은 경성제대의 존재의거든요. 국가를 위한 학술, 국가 엘리트의 창출이라고 하는 것이 제국대학의 기본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죠. 이 제국대학은 크게는 대체적으로 네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수 정예주의를 고수했던 엘리트 학교, 즉 아주 소수 정예 학생들을 데려와서 엄청나게 경쟁을 통해서 선발하고 그 선발된 학생들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선발된 학생들을 국가 관료, 국가 엘리트로서 양성하는 그런 인력 창출 기관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단순하게 인력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출된 인력한테 필요한 지식, 학술을 갖다 독점하는 연구대학의 특징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양에서 혹은 발달된 지식들을 수용하는 창구였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과 문화가 수용되고 확장되는 지적인 거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어떤 제국대학의 특징은 경성제대에서도 제도와 위상의 기본적인 차이가 없이 그대로 적용되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경성제대는 이렇게 제국대학의 특징도 가지고 있지만 식민지 대학의 특징도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경성제대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그 조선사회에서는 대학 설립을 둘러싼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다양한 시도를 저지하고 대학 설립을 좌절시키려는 산물로서 출연했었습니다. 그리고 경성제대는 제국대학으로서 그 학술을 독점했다고 했지만 식민지 조선에 대한 학술적 지식을 독점함으로써 조선의 지성계를 종속시키고 배제시키는 역할도 해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력 경쟁을 통해서 식민지 청년층들을 체제내화하는 데 기여를 했으며 이들이 식민지 밖으로 나가서 불온한 사상들을 접하는 것을 막는 목적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동아주의를 선전하는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그러니까 일본은 식민지 조선을 어떻게 보면 식민지로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일본 본토하고 동일하게 다룬다라고 하는 그런 동아주의를 선전하는 이데올로기적인 국가기구로서도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경성제대가 어떤 학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는 이렇게 제국대학적 측면 그리고 식민지대학적 측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경성제국대학은 해방 이후에 어떤 식의 우리한테 유산을 남겨주고 있느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울대학교는 공식적으로는 경성제국대학의 유산을 부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성제국대학이 아니라 경성제국대학이 경성제국대학 통해서 남겨진 적산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공식적으로 경성제국대학의 어떤 개성을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식민지 시기가 그 당시에 식민지 시기 속에서 근대대학이란 무엇이며 대학이란 무엇이며 어떤 것이어야 된다라는 관점들이 경성제국대학의 경험을 통해서 계속 지속되고 확산되는 과정들은 물론 우리가 피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교육보다는 학술 지식의 생산을 지향하는 연구지향, 체계적인 학술 생산을 뒷받침하는 폭넓은 자유학예, 그리고 엄밀한 실증적 지식의 구축과 이를 보장하는 학문지상주의의 보편성 등 이런 세 가지의 특성은 식민지 시기의 경성제국대학의 경험, 그리고 그 대학이란 이런 것이어야 된다는 그 경험에서 기인해서 국민국가 형성 초기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서울대학교 내부에서도 대학이 지향해야 될 바, 대학의 어떤 아이디얼 티푸스, 이념형의 역할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그 경성제국대학이 구현하는 대학상 안에서는 그 자체에서 문제점들 분명히 편향된 대학상으로서의 잔흔을 남기고 있는 것도 분명히 우리가 주의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연구 지향을 강조하는 대학을 최고 수준의 학문적 어떤 전당으로 보는 관점. 다시 말해서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학문을 한다라는 관점들을 우리가 한국에서는 대학을 생각할 때 많이 생각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경성제국대학 그리고 그 이전에는 제국대학적인 어떤 산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문제는 대학이라고 하는 건 연구하는 곳이라고 하는 게 지나치게 강조하는 나머지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하는 곳이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들, 그러니까 교육론의 취약 혹은 부재로 이어지는 문제가 좀 있다는 거죠. 대학이 어떤 인간의 완성을 지향하는가, 그리고 그건 어떤 방식으로 달성할 것인가, 대학은 성인을 대상으로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사실상 별로 없는 상태로 계속되어 왔다는 겁니다. 분과 학문의 어떤 전문 교육을 우위로 보는 관점들, 훌륭하고 좋은 전문 연구자가 곧 좋은 연구자일 것이다. 교육자일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그 최첨단의 연구를 하는 연구자가 그 최첨단의 연구를 보여주는 것만으로 충분히 좋은 교육이 될 것이다. 무언가를 가르치면 그 A라는 걸 가르치면 A가 된다라고 하는 전통적 관점. 그러니까 교육론이 부지한 의미에서 연구론적 관점의 대학론이 됨으로써 교육론이 왜소화되는 문제들을 낳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구적인 지식관, 추격적인 대학관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제국대학 이래로 아시아 근대대학의 존재 이유는 서구에 발달된 지식을 수용하여 그 격차를 따라잡고, 즉 지식과 기술의 수입이죠. 이런 지식을 익힌 국가 엘리트를 집중적으로 창출한다. 이건 인재양성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제국대학, 일본에서 제국대학이 창출된 이유고요. 그것이 경성제국대학에서 개성되었고요. 사실은 국립서울대학교까지 이어지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 안에서는 사실은 발달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동도석이나 중체서용, 화원양제처럼 서구의 지식 자체를 일종의 실용적이거나 도구적 관점에서 지식을 본다라고 하는 것들이 전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러니까 사실 경성제대 대학관 하면은 굉장히 무슨 교양과 자유학예를 강조하는 대학관이라고 보는 측면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학에 대한 특유의 관점들, 대학을 대단히 도구적으로 지식들을 간주하고, 그 다음에 세계에 어떻게 보면은 뭐 빨리 노벨상도 받아야 되고, 대학의 순위도 높여야 되고 하는 그런 추격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세계관이 만들어지는 근거가 되는 그런 역사적 경험은 사실은 경성제대로부터 비롯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편, 실증, 중립 아래에서 작동하는 지적 식민주의의 문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일본의 제국대학은 아까의 추격론적인
대학관이 핵심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학술 강조를 강조하면은 어떻게 일본이 가지고 있는 학술적 능력, 일본이 열등하지 않다는 것을 서양으로부터 인정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주된 보면은 연구의 과제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연구 과제는 45년 이후에 한국이 신생 국민국가로서 등장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뒤처지지 않은 나라일 것인가를 입증하는 그런 과제들, 지금까지 이 소위 국제화 지수라고 이야기하는 과제들하고 바로 연결되기도 하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이 그 제국대학은 각 분야의 서양 학계를 일종의 모델로 놓고 이 대등성을 인정하는 지적 권력으로 상정한 다음에 거기로부터 일본이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세관하에서 대학의 학술들을 구축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술 자체도 어떻게 보면 증거로서 객관적이고 실증적이고 수치화된 정보가 추구됩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서양한테 인정받을 때 문화주의적 해석이 들어가 있는 어떤 정보보다는 객관적인 정보, 서양인이 보든 동양인이 보든 일본인이 보든 누구나 부정하기 어려운 증거들과 기준들을 입각해서 그런 어떤 학술들이 추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관학 아카데미즘은 철저하게 서구 중심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실증주의 지향적인 것들,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증주의적 지향들, 그리고 중립주의, 실증주의를 지향하는 이런 학술적인 전통은 사실은 이후에 국립서울대학교로 이어지는 서울대학의 독특한 어떤 학풍들하고도 완전히 단절되지 않는 측면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런 어떤 제국대학이 만들었던 지적 위계라고 하는 것들이 제국대학이 상실되고 없어지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학술을 구축해 나갈 것인가, 세계로부터의 격차를 어떻게 줄여나가고 세계로부터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가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계속적으로 관철되어 왔던 측면들이 있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와중에서 서양, 일본, 그 다음에 한국이라고 하는, 조선이라고 하는, 당시로 보면 일본이 만들어 놓은 그런 위계 구조가 점점점 심화되어지는 양상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된 것은 그 일본의 제국대학이 한국인들이 그 제국대학에서의 학술 지식을 생산하는 데서 철저하게 배제시켜 왔다는 것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의 대학의 출발은 일본이 제국대학을 조선에 만들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조선에 만들어줬던 제국대학 안에서 조선인이 실제로 지식 생산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선인들이 조선에 대한 지식을 생산하는데, 학술 지식을 생산하는데 배제되는 현상들이 굉장히 심하게 이루어져 있었죠. 그러다가 일본인들이 물러서고 45년 이후에 한국의 대학이 설립이 됐어요. 사실은 아무런 어떻게 보면 그런 유형의 배제된 상황에서 학술 지식의 생산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대학을 만들고 구축하고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 사실은 45년 뒤에 한국 대학의 어떻게 보면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그 제국대학적인 기준, 학술적 엄밀성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조금 신화되고 상상화되는 측면들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술 참조의 편향성과 일방향성을 심화, 그리고 학술원으로서의 한국어의 불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특징들이 실은 식민지 시기에 구축됐고 오히려 식민지 이후에도 극복되지 않은 채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짧은 시간이라서 너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이야기를 우겨 넣으려고 해서 사실 좀 산만한 이야기가 됐습니다만은 이상에서 저는 경성제국대학이 어떤 대학인지, 그리고 오늘날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지를 검토해 봤습니다. 사실은 경성제국대학이 지금 한국 사회에 남기고 있는 어떤 어떻게 보면은 유산, 특히나 서울대학에 남기고 있던 어떤 상흔이라고 하는 문제들은 사실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민지 대학의 한계, 식민 통치의 왜곡적인 식민 통치였던 질서에서 비롯된 문제도 크지만 동시에 19세기 후반에 구축됐던 어떤 전통적인 대학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더 좁혀서 이제 추격자 역할로 한정되지 않은 동북아시아 대학의 어떤 목표 수정의 문제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병리와 병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국립대학 혹은 아시아에서 관주도의 대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그 한계들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성제국대학이 구현했던 대학 이상이 아니었던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국가배태형 대학으로서의 대학이라는 게 더 이상 이제 남아있을 게 어렵게 된 오늘날 21세기에 국립대학을 표방하는 서울대학이 무엇을 지향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과제를 가지고 남겨져 있다고 봤었을 때 이 경성제국대학 그리고 경성제대를 통해서 경험했던 대학의 이상, 대학은 무엇이어야 되고
무엇이고 무엇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지향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시금 어떤 점검해 봐야 될, 극복해야 될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뭐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